출현과 문명의 발생 세계사 첫 번째 시간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인물 이름이랑 아니면 사건 이름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계사 공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서남아시아 이렇게 하나의 부분으로 묶어서 학습을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학습하기 위해서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세계사의 의미 그리고 인류의 출현에 관련된 부분은 한국사 시간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어서 이 부분 넘어가고 문명의 발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명의 발생 과정을 처음부터 바라보자면 사람들이 왜 모이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살기 좋으니까 모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관계농업이란 것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는데, 관계농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기후와 그리고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후, 그 다음에 큰 강 유역. 자, 근데 이 관계농업이란 게 원래 무엇이냐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농사를 짓는 게 바로 관계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농사가 잘 지어진 땅에서 자연스럽게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도시국가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잉여 생산물과 그리고 청동기의 제작입니다. 사람들이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권력이 크게 되겠죠. 그런 이유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청동기를 가지고 정복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거쳐서 어떤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냐면 빈부의 격차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잉여 생산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장을 하겠고, 그 다음 왕을 보좌하는 관리,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농민, 그 다음에 지배를 받게 되는 노예 순으로 직업이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문자도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문명의 특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명은 총 4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큰 강 유역에서 발달한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그 다음에 황하강, 이런 큰 강 유역에서 4대 문명이 발생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성립은 BC 3500년경, 즉 기원전 35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등장을 하였다.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수메르인이 되겠습니다. 이 수메르인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도시국가로는 우르가 있는데, 이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 문명의 특징으로는 무엇이냐? 선생님이 정치, 종교, 문화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치 같은 경우에는 신권 정치, 한마디로 말해서 왕 이코르 신이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재정 일치 사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한 사회였겠죠. 자, 그리고 종교 같은 경우에는 현세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살고 있는 이민족들이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침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 어떤 걸 먹을까, 어떤 걸 하면서 놀까라는 그런 고민보다는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더 컸기 때문에 죽어서의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현세적 세계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국가 한가운데는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만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문화를 살펴보자면 문명에는 자연스럽게 문자가 나타났다 했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라는 것을 사용해서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태음력을 사용하게 되고 수학으로는 육십진법 그리고 점성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문명과는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선생님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써 있었는데 원래 수메르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무르인이 들어와서 수메르인을 몰아내고 세운 국가가 바로 이 바빌로니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왕은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게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이 되고요. 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는 벨신의 부름을 받아서 통치하는 함무라비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권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사료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봐보면 어떤 게 되어 있냐면 1조, 남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하는 데는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는 고발인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복수주의, 보복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을 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는 크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딱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조 자유인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한다. 야, 이 내용만 보더라도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나도 받게 되구나. 보복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또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유인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자유인이 있으면 누가 또 있을까요? 신분 중에 왕, 귀족, 그리고 노예 등의 신분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자유인에게는 이런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귀족이나 노예에게는 각각 그 신분에 따라서 다른 법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자, 다음 가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유럽의 지중해가 아니에요. 어디 부분이 있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터키 주변에 있는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보면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등이 등장을 합니다. 자, 히타이트 같은 경우 그 위치는 소아시아, 다른 말로는 아나톨리아 지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존재하는 국가는 터키입니다. 자, 이런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와 전차를 통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 히타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철제 문명이 등장을 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니키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니키아는 대표적인 무슨 국가냐? 바로 해상무역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활한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서 식민도시를 각 지중해와 흑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식민도시로는 바로 이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페니키아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는 색다른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표음 문자라는 것이고 지금의 알파벳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브라이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헤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지방,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위치한 국가였는데 원래 헤브라이 민족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분리가 돼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세운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하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헤브라이 특징으로는 유일신 사상, 즉 유대교가 가장 큰 특징이고 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성립 자체는 기원전 3000년경 나일강 유역에서 성립된 국가이고 그 특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일강이 다른 강과는 좀 많이 특이한 점이 많아요. 어떤 게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람을 한 그 땅에 물이 쫙 빠지게 되면 그 비옥한 토지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강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집트의 가장 특징적인 지형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막일 거예요. 자, 사막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주변 이민족들이 침략을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변 이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등 오랜 기간 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마찬가지로 신권 정치를 펼치며 파라오는 태양신, 즉 라의 아들인 호루스와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인 지형에 의해서 오늘 내가 죽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시킬지에 대한 내세적인 세계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 미라나 피라미드, 사자에서 같은 다양한 유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에 사용했던 문자는 바로 상형 문자였고 이 상형 문자와 연관되어 있는 종이는 바로 파피루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태양력, 십진법, 측량술 기하학 등이 발달한 게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다음은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2500년경 인더스강 유역에서 드라비다인에 의해서 세워진 게 바로 인도 문명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도시가 세워지는데 다른 도시와는 좀 틀려요. 무슨 도시가 있어요? 바로 계획 도시가 있습니다. 계획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도시 안에 상하수도, 목욕탕, 화장실 등 그리고 각 건물들이 바둑판 형식의 격자 형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계획도시예요. 자, 그리고 다른 문명과 마찬가지로 청동기를 사용하였고 상형 문자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이 무엇이냐? 일각수 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각수 인장 안에 있는 동물이 바로 그냥 일각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페가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뿔이 하나 달린 동물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달된 인도 문명은 옆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의 무역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을 하였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아리아인에 의해서 드라비다인이 인도 문명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아리아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아리아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인더스강 펀자브 지방 지도로 따지자면 지금의 파키스탄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리아인이 좀 더 영토를 확장시켜서 겐지스강으로 이동을 하였다. 그리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고 카스트 제도가 있었다. 자, 카스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위에 승려인 브라만, 귀족인 크샤트리아, 일반 백성인 바이샤, 그리고 노예인 수드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종교가 바로 이 브라만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만교의 경전으로는 베다가 있었다. 자, 인도 문명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다양한 경전들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 순서는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문명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중국 문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석기 문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황하강이나 창장강 유역에서 실시했던 신석기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로는 채도와 흑도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채도 같은 경우에는 색깔 있는 도자기 또는 검은색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석기 문명에서 어떻게 발전을 하냐? 바로 이 하왕조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청동기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있지만 기록상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존재만 하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왕조 다음에 있는 왕조는 바로 이 상왕조가 되겠습니다. BC 1600년경 황하강 중류지역에서 등장했던 상왕조는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은나라라는 바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올 때 상나라, 은나라 동일한 단어니까 굳이 헷갈리지 않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같은 경우에는 신권정치, 즉 국가의 중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통해서 국가의 일을 결정할 정도로 왕 자체가 제사장의 역할도 하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자체는 무엇이냐? 중국의 은허유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허유적에서 발달한 청동무기, 제기, 각골문 중에서 중요한 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각골문입니다. 각골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인 한자의 기원이 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 태음역 그리고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자, 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이 주왕조입니다. 자, 주왕조 같은 경우에는 수도 자체를 호경에 위치를 하고 황허강과 창장강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정치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무슨 문제를 실시했냐면 바로 이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자, 봉건제를 운영하는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종법이란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직계적장자, 그러니까 장남 중심의 세습 관계와 그리고 장남 중심의 세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오히려 혈연 관계가 중요시 여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가 있었다. 이것은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봉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무엇이냐면 왕이 직접적으로 영토를 통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을 감시하기 위한 감관이라는 관리를 파견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단점이 있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혈연 관계 자체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봉건제도가 붕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추가로 해서 주나라 말기에는 그 서쪽에 위치하는 견융이라는 민족이 침략을 해와서 호경이 함락이 되고 낙양으로 천도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동주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동주시대는 다른 말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춘추 전국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선생님 수업 중에서 진짜 미흡하게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봉건제일 거예요. 그래서 봉건제가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 옆에 Q&A 방이 있으니까 그 Q&A 방에다가 질문을 올려두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